뭐야? 한국인이야? 안 돼, 안 돼. 제가 한국인이 같이 생겨서 안 된다는 건가요? 여기 한 일본인으로 보이는 외국인이 일본 온천에 예약을 했는데 직원이 거절을 해서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의 생김새가 한국인 같이 생겨서 그렇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일본인 혼혈 미나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나라고 합니다. 공항은 아침 여행객들의 꾸준한 발걸음으로 윙윙거렸어요. 저는 기대와 걱정으로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변한 채 탑승권을 움켜쥐었죠. 확성기를 통해 도쿄행 비행기의 최종 탑승이 안내되자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5살 때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이후로 저는 오랫동안 이 여행을 꿈꿔왔어요. 제 어머니는 일본인으로 2000년대에 한국으로 이민을 오셨다고 하셨어요. 기회를 찾던 젊은 여성이었던 어머니는 홍대 인근의 번화한 레스토랑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며 한국인과 관광객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셨죠.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한국어를 연습하고 대도시의 활기를 만끽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어머니는 긴 메뉴를 외우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비빔밥 한 그릇을 손님에게 내어주며 오랜 시간 서서 일했다고 하셨어요. 그 식당에서 어머니는 공학을 전공하는 한국인 대학생이었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미모와 우아한 동작, 겸손하고 근면한 정신에 즉시 매료되었죠. 아버지는 매일 밤 같은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주문하고 지나가는 어머니와 잠시 대화를 나누곤 하셨어요. 매일 밤 레스토랑이 문을 닫을 때까지 함께 식사를 하고 긴 대화를 나누면서 둘 사이에 사랑이 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서울시청에서 결혼식을 올리셨죠. 2년 후 저는 두 사람의 다문화 사랑에 살아있는 상징으로 태어났어요. 어릴 적 기억에 어머니는 장엄한 후지산, 시부야 교차로의 전율, 다도의 부드러운 조화 등 일본에 대한 그리운 이야기로 저를 달래시곤 하셨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저를 제 조상들의 땅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죠. 저는 몇 시간 동안 넋을 잃고 앉아 어머니가 묘사한 어지러운 도시 풍경과 푸르른 전원 속에 있는 제 모습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설렘의 이면에는 불안감도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제 다문화 배경은 한국에서 저를 돋보이게 만들었어요. 반 친구들은 제 일본인의 특징 때문에 끊임없이 놀려댔죠. 저는 두 문화 사이에 끼어 잘 맞지 않는 퍼즐 조각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제가 물려받은 정체성의 절반인 일본인과 연결되기를 갈망했어요. 저는 이번 여행이 저에게 명확함과 소속감을 가져다 주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원한이 제 기대의 그림자를 드리웠죠. 저는 일제 치하에서 엄청난 고난을 견뎌내신 돌아가신 조부모님을 생각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은 거의 없으셨지만 일본이 떠오를 때마다 그분들의 눈빛에서 아픔이 느껴졌던 모습이 기억에 남아있었죠. 저희 가족의 경험 외에도 일본 식민주의의 더 넓은 유산은 오늘날 양국 간의 불안한 관계에 남아있었어요. 두 나라 모두에서 자란 저는 과거 점령국에 대한 한국의 양면성을 고스란히 흡수했죠. 기성세대는 여전히 부당함과 배신감을 간직하고 있었고 젊은 세대는 과거로부터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있었어요. 미묘한 방식으로 일본인이라는 것은 여전히 한국에서 오명을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저는 부모님의 역사에 필터 없이 일본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어요. 어머니의 빛나는 이야기나 조부모님의 어두운 이야기보다 현재의 일본은 분명 더 복잡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이 잃어버린 유산의 한 부분을 제 방식으로 이해해야 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의 우려를 뒤로하고 저는 이 여정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벼랑 끝에 서 있는 제 마음속에는 의구심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만약 나도 그곳에 속하지 않는다면 어떡하지? 한국에서 나를 괴롭혔던 편견이 반대편에서도 기다리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공항 인터폰 너머로 도쿄행 비행기의 마지막 탑승 안내 방송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저는 터미널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둘러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여정을 포기하고 무사히 집에 돌아오라고 애원하시던 부모님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떠올랐지만 어머니의 고향을 향한 끌림을 더는 무시할 수 없었죠. 저는 어머니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꿈꾸던 땅을 직접 찾아가야 했어요. 저는 허리를 곧게 펴고 턱을 들어올리며 공항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표를 끊고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상반된 희망과 두려움이 비행기의 가속 엔진처럼 제 안에서 휘몰아쳤어요. 저는 변화의 바람을 믿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일본에서 무엇을 찾든 오늘 한국을 떠났던 그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비행기는 활주로를 미끄러지듯 달리더니 바퀴가 땅을 딛고 공중으로 떠오를 때까지 엄청난 속도로 속도를 높였어요.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저 멀리 사라지고 번화한 도시가 작은 건물과 구불구불한 거리로 축소되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저는 좁은 좌석에 앉아 낡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의 숲을 펴고 읽었습니다. 제가 아는 땅에서 더 멀리 날아갈수록 의심은 더 이상 저를 붙잡을 수 없었어요. 저는 2시간 넘게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를 가로질러 비행을 했습니다. 창밖으로 내려다보니 늦은 아침에 태양이 끝없이 푸른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세대가 같은 항해를 해왔을지,
어떤 희망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지 궁금해졌죠. 마침내 선장이 하네다 국제공항으로 하강할 것을 알렸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수평선 너머로 펼쳐진 도쿄의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위에서는 그 규모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곧 일본이 더 이상 어머니의 이야기나 어린 시절 꿈의 영역이 아닌 현실이 될 것만 같았기 때문이죠. 비행기는 활주로에서 거칠게 튕기며 게이트에 도착할 때까지 속도를 늦췄어요. 제 주변의 승객들은 공항으로 쏟아져 나올 준비를 하며 짐을 챙기기 시작했죠. 저는 약간 떨리는 다리로 일어서서 머리 위 짐칸에서 짐을 꺼냈습니다. 드디어 저는 조상의 땅에 도착했어요. 익숙하면서도 낯선 현실과 상상이 공존하는 곳이었죠. 저는 심호흡을 하며 문저편에서 저를 기다리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습니다. 저의 위대한 여정이 시작된 것이죠. 도쿄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하네다 공항을 서둘러 통과하려는 승객들의 물결에 휩쓸렸어요. 머리 위에는 형광등이 윙윙거렸고 저는 사람들에게 휩쓸려 동굴 같은 홀을 가로지르는 입국 심사대로 향했어요. 제 문맹을 조롱하듯 알아볼 수 없는 일본어로 된 표지판이 군중들 위로 어렴풋이 보였어요. 1시간여의 고통스러운 줄서기 끝에 저는 드디어 줄 맨 앞에 도착했어요.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한국 여권을 출입국 심사관에게 건넸어요. 그는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서류를 훑어보고 제 얼굴을 살폈죠. 잠시 입국을 거부당할까봐 두려웠지만 그는 제 여권에 도장을 찍고 손을 흔들어 통과시켜 주었어요. 불안한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은 채 저는 수화물 찾는 곳까지 사람들의 흐름에 따라 계속 걸었습니다. 짐이 가득한 여행 가방을 꺼내들고 저는 드디어 도착 로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낯선 바다에 던져진 물고기가 된 기분이었어요. 여행객들은 기다리는 가족을 끌어안거나 서둘러 기차나 택시로 향하고 있었죠. 형광 표지판이 출구와 미팅 장소를 표시하고 있었어요. 방송에서는 일본어와 영어로 도착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지치고 압도된 채 멍하니 서 있기만 했죠. 휴대폰이 생각나서 저는 얼른 데이터 로밍을 켜고 지도를 띄워 방향을 잡았어요. 제 에어비앤비 숙소는 도쿄 중심부 북쪽 변두리에 있는 아사쿠사에 있었어요. 호스트는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아사쿠사 정류장까지 가서 10분 정도 걸어 아파트까지 가라고 안내했죠. 매우 간단해 보였어요. 한참을 헤매다 저는 겨우 버스 정류장을 찾을 수 있었어요. 버스가 슉슉 소리를 내며 정차하자 저는 여행 가방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 빈 좌석에 앉았죠.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저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도쿄 시내가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고속도로는 끝없이 늘어선 박스형 건물들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었고 일부 현대식 고층 건물도 있었지만 대부분 오래된 중층 건물이 나란히 늘어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광고판과 네온사인이 거리를 화려한 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자동차와 트럭은 범퍼 사이를 바짝 붙어 달렸고 좁은 인도에는 보행자들이 신호가 바뀌면 횡단보도를 통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최면처럼 흐릿한 형태와 움직임으로 섞여 보였어요. 버스가 아사쿠사에 저를 내려주었고 저는 여행 가방을 끌고 주택가 거리를 따라 아파트로 향했어요. 제 에어비앤비는 5층짜리 작은 아파트였지만 작은 간이 주방이 있는 깨끗하고 밝은 숙소였죠. 가파른 계단을 4개 층이나 올라가서 짐을 옮긴 후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얇은 이불 침대에 쓰러졌어요. 해냈다. 이제 도쿄는 더 이상 꿈이나 영화 세트장이 아닌 새로운 현실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동네 산책을 나섰어요. 시차로 인한 안개가 걷혔고 저는 상쾌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아사쿠사는 수공예품, 향, 간식을 파는 가게들이 늘어선 조용한 골목길과 함께 옛 정취가 물씬 풍겼어요. 저는 구운 고기와 국물 냄새에 이끌려 전철 고가도로 아래에 자리한 라면 가판대로 향했어요. 탱글탱글한 라면을 먹으면서 저는 제가 바라던 연결의 불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도쿄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리듬과 의식을 가진 살아있는 공동체였어요. 바테이블에서 사케를 마시는 비즈니스맨, 거대한 돼지국밥을 먹는 건설 노동자들 등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지만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미 이곳에서 제 집처럼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죠. 그 후 며칠은 도쿄 생활에 적응하면서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새로운 동네를 탐험하고 신사와 절을 방문하고 봄꽃이 만발한 숨겨진 공원을 거닐었죠. 매일 새로운 풍경과 소리가 쏟아져 나왔어요. 설레기도 했지만 부담스럽기도 해서 저는 조용한 오후를 갈망하게 되었어요. 저는 도쿄 외곽의 온천 리조트에서 하루를 보내며 뭉친 근육을 풀고 자연의 평온함을 만끽하기로 결정했어요. 천연 온천과 탁 트인 산의 전망을 자랑하는 하코네의 한 유명 리조트에 일일 패스 예약했습니다. 하루 동안의 휴식과 여유를 기대하며 이른 아침 기차에 올랐어요. 하지만 리조트에 도착하자마자 제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프론트 데스크에 도착하자 리셉션 직원이 영어로 숙박객만 입장이 가능하다고 정중하게 알려주었어요. 제가 일일 패스 예약에 대해 설명하자 그녀의 입술이 머뭇거렸습니다.
그녀는 매니저에게 일본어로 조용히 말을 건네더니 다시 저에게 돌아섰죠. 죄송하지만 당일 방문객은 이곳의 목욕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단호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약 확인서를 보여줬지만 매니저는 실수라고 사과하며 당일 방문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죠. 실망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왜 정말 제 입장을 거부한 걸까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외국인이기 때문일 겁니다. 어눌한 일본어, 한국 여권, 모호한 민족적 특징 등 제가 눈에 띄었으니까요. 제가 에티켓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하는 게 분명했어요. 저는 외모 때문에 거절당하는 익숙한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끈질기게 말다툼을 벌였지만 성과 없이 저는 로비 밖에서 허탈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곳에서 찾던 평온함은 쓰라린 굴욕감으로 바뀌었어요. 일본에서의 모든 낙관주의는 의심으로 변하고 말았죠. 제가 이토록 눈에 띄는 이곳에 진정으로 속할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긴 기차 안에서 저는 이 불의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결심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제가 겪은 노골적인 차별에 대해 분노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제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렸습니다. 그 영상은 두 문화권에서 이방인처럼 느꼈던 평생의 감정을 대변해주고 있었죠. 저는 일본이 개방적이고 현대적인 외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종적 편견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영상은 결국 일본인들의 신경을 건드리게 되었어요. 제 경험에 당황한 자유주의 성향의 젊은 일본인들이 수백 개의 댓글을 달았죠. 그들은 기성세대의 폐쇄적인 사고방식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본 혼혈인으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기도 했죠. 저를 같은 사람으로 바라봐주는 사람들의 쏟아지는 응원에 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악의적인 발언도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제가 일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지나치게 예민하게 일본을 판단한다고 비난했죠. 어떤 사람들은 더 나아가 그런 증오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 저를 일본인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따끔한 말들이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는 일본에 기회를 주었지만 일본은 제 평생 그랬던 것처럼 저를 거부했으니까요. 제 영상에 대한 끝없는 열띤 논쟁을 보면서 제가 너무 충동적으로 분노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억눌린 상처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곳이 집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믿고 싶었지만 이미 상처는 깊게 패였습니다. 오늘 이후로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을 거라는 것만 알 수 있었죠. 저의 온천 리조트에서의 경험에 대한 분노에 찬 동영상을 올린 후 몇 주 동안 온라인에서 영상은 계속해서 널리 퍼져나갔어요. 중간에 댓글에 폭발이 주춤했지만 일본 인터넷에서 논쟁의 불씨는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었죠. 저는 지지적이든 비판적이든 댓글과 메시지에 대응하느라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제 개인적인 불만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너무 날것 그대로 대립각을 세운 것은 아닌가 후회되기도 했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 결연한 의지가 남아 있었어요. 평생 저를 따라다녔던 미묘한 편견에 대해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 영상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주요 뉴스 매체들은 이 이야기를 일본의 고질적인 인종 편견을 보여주는 사례로 선정했어요. 운동가 단체들은 일본이 여전히 사회 문제에 뒤처져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저의 고독한 외침이 국가적 자기 성찰의 촉매제가 되는 것을 보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언론의 폭풍은 곧 다른 주제로 옮겨갔지만 그 영상은 마치 폭풍우처럼 저를 따라다녔어요. 도쿄를 가는 곳마다 저를 주시하는 시선이 느껴졌고 제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죠. 결국 저는 전철과 상점을 피했고 아파트를 나서기만 해도 긴장하게 되었어요.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서 있을 데 없는 소속감 찾기를 그만둬야 하나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는 것은 이방인이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만 같았고 두 정체성 사이의 벽을 더욱 단단히 굳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논란의 스포트라이트를 견디는 한이 있더라도 이 길을 계속 가야만 했어요. 몇 주 후 저는 유미라는 젊은 일본인 여성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공부하는 대학생이었는데 자신이 활동하는 동아리에서 제 영상을 접하게 되었다고 했죠. 그녀는 제가 겪은 일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녀는 여전히 양국의 문화 사이의 치유와 상호 이해의 가능성이 있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유미는 자신이 사랑하는 공동체, 개방성, 화합의 전통에 초점을 맞춰 일본에 대해 저와 공유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어요. 저는 그녀가 변명만 늘어놓는 또 다른 사과라고 생각하며 눈을 흘겼지만 계속 싸우기에는 너무 지쳐서 유미를 만나 차를 마시기로 했어요. 가벼운 대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좁은 골목길에 자리 잡은 아늑한 카페에서 만난 저희는 말차와 맛있는 화과자를 먹었어요. 유미는 한국 문화에 대한 자신의 열정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녀는 풍부한 전통과 현대의 역동성, 심지어 두 나라를 묶는 씁쓸한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한국 교환학생들과의 소중한 우정, K-팝 밴드와 애니메이션에 대한 공통된 사랑으로 맺어진 유대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화해의 정신으로 자신을 따뜻하게 품어주었던 서울에서의 여름 유학 시절을 이야기하며 유미는 눈시울을 붉혔어요. 저는 유미가 저보다 한국의 일부를 더 깊이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유미는 일본과 한국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라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제 조부모님 세대는 여전히 그 상처를 간직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 세대는 서로 대립하는 두 문화가 아니라 하나의 아시아로 보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그녀의 말은 혼합된 정체성의 반쪽을 잇고자 하는 제 꿈과 같았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편견 너머를 보겠다는 저희의 결심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전에는 그렇게 반사적으로 그녀를 무시했던 제가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유미는 제가 몰랐던 일본을 안내하는 가이드가 되어주었어요. 저희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상징하는 이끼와 대나무로 뒤덮인 신사를 방문했어요. 그녀는 미니멀하면서도 내면의 세계를 반영하는 꽃꽂이 기술을 가르쳐 주었죠. 교토 여행 중 저희는 섬뜩할 정도로 생생한 천수관 음상이 늘어선 산주상겐도 사원에서 명상을 했습니다. 유미는 끝없이 늘어선 똑같은 얼굴들이 자아를 지우고 인간의 친조개를 포용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 고요한 표정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그녀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유미가 저를 일본에 잊혀진 민족 다양성 역사에 초점을 맞춘 작은 박물관으로 데려갔을 때였어요. 그곳을 둘러보면서 저는 여러 세대에 걸쳐 이 땅과 저를 이어주는 혼혈의 뿌리를 보았습니다. 그림과 사진, 이야기를 통해 편견 속에서도 일본에 입양되어 정착한 초기 이민자들의 삶을 엿볼 수 있었어요. 그들의 회복 탄력성과 조용한 존엄성에 눈물이 났습니다. 특히 일본인과 대만인이 반반씩 섞인 어린 소녀가 차분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사진 한 장이 제 기억에 오래 남았어요. 그 소녀는 그 나이에 저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이곳과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제가 항상 이곳에 속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유미에게 왜 이걸 다 보여줘요? 제가 당신 나라를 그렇게 심하게 공격했는데 왜 손을 내밀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만 지었어요. 저희가 누구인지, 어둠과 빛이라는 완전한 진실을 봐야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당신은 제게 조국의 과거에 있었던 고통스러운 진실을 직시하도록 상기시켜 주었어요. 하지만 더 밝은 공동의 미래에 대한 믿음도 가지라고 상기시켜 주었죠.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이 자비로운 젊은 여성은 사람들의 이해, 능력에 대한 제 믿음을 혼자서 회복시켜 주었어요. 그녀는 제가 일본을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닌지, 오래된 상처에 눈을 감고 가능성을 보지 못한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마음을 열고 이곳을 받아들인다면 이번 여행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미와의 만남은 저에게 변화를 일으켰어요. 일본에 도착한 후 처음으로 제가 품고 있던 분노의 딱딱한 껍질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죠. 일본 문화의 속에 깔린 인간애와 연민을 엿보면서 저는 오랫동안 집착했던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올린 동영상은 아직도 만지면 따끔거리는 멍처럼 제 기억 속에 새겨져 있었죠. 한편으로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다리를 불태운 건 아닐까 걱정했어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 저 자신에게 입힌 상처를 되돌릴 수 있을까요? 유미에게 이런 의구심을 털어놓자 그녀는 상처가 치유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며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앞으로 나아갈 길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서로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후회를 표현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제 자신을 낮추고 일본 사람들을 그들의 입장에서 만나야 한다고 말이죠. 유미의 조언에서 아이디어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지금까지의 여행 내내 저는 외부의 관찰자로서 일본에 대해 비판과 의심을 품은 채 팔짱을 끼고 교류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토록 비판했던 문화에 직접 참여해본다면 어떨까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전통의 마음을 열면 닫혀있던 문이 열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려운 전망이었지만 화해를 위한 유일한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일본 문화의 전형적이면서도 위협적인 측면인 절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복잡한 예술은 위계질서, 수능, 사회적 화합에 대한 강조를 구현한 것이어서 개인주의적인 제 한국 정신과 너무나도 충돌했죠. 하지만 진심을 다해 수행했을 때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저는 유미에게 절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하고 연습을 시작했어요. 절의 메커니즘은 의외로 복잡했습니다. 척추의 정확한 각도, 발과 손의 위치, 타이밍과 지속시간 등 모든 세부 사항이 중요했죠. 동작을 몇 번이고 반복하자 터져나오는 웃음소리가 어색함을 덜어주었어요. 유미의 우아한 자태에 비해 제 허약한 몸은 우스꽝스럽게 흔들렸어요. 하지만 점차 저는 우아하게 절을 하는 법을 배워나갈 수 있었어요. 절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정신을 집중시키는 명상이 되었어요.
이후 몇 주 동안 저는 저라는 기술을 연습할 기회를 찾았습니다. 사원과 정원에서 저는 낯선 사람들, 주로 노인들에게 다가가 깊고 진지한 절을 올리곤 했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불쾌해하거나 의심할까봐 걱정했지만 제가 만난 일본인들은 기꺼이 그 제스처에 화답해 주었어요. 저는 순수한 자세를 통해 반성과 선의를 전달하려고 노력하면서 말없는 소통으로 절을 주고받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한때 무시했던 전통을 포용할 방법을 계속 찾았어요. 섬 바위 정원에서 명상을 하며 시멘트로 만들어진 잔물결의 바다에서 내면의 평온을 찾았습니다. 현명한 노스승 밑에서 다도를 배웠고 우아하고 의식적인 동작을 통해 집중력과 인내심을 키웠어요. 수년간 두 문화 사이에서 허둥대던 저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현재에 확고히 자리 잡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일본에 있는 제 자신이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유미와 저는 제 여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유미는 마지막 단계로 온천으로 돌아가 트라우마를 정면으로 마주하자고 제안했어요. 그곳에서 다시 간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유미는 저에게 이제 이 문화와 저를 가르는 마지막 경계를 허물자고 격려했죠. 저는 유미를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동의했어요. 저희는 바로 다음날 아침 출발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산을 지나 하코네로 향하는 기차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통로처럼 느껴졌어요. 유미는 리조트 입구까지 언덕을 오르는 동안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우아한 로비에서 같은 리셉션 직원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네는 것이 보였어요. 일본어로 제 이름을 부르며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미가 미리 전화한 것 같았어요. 저는 그분에게 얼마 전에 배웠던 절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어주었어요. 저는 용서받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부드러운 흰색 유카타로 갈아입고 저희는 여자 목욕탕으로 들어갔어요. 대나무로 만든 기구와 커다란 돌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뜨거운 온천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저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근육이 풀어지는 것을 느끼며 뜨거운 물속으로 조심스럽게 미끄러졌어요. 유미와 제가 서로의 등을 문질러주는 동안 다른 여성들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어주었어요. 이렇게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후 저희는 리조트 주변의 숲이 우거진 경사면을 따라 걸었어요. 저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끼며 유미에게 돌아섰습니다. 저는 제 괴로움을 꿰뚫어보고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유미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저는 마침내 조상의 땅에서 한국인이자 일본인이 된 것이 자랑스럽다고 그녀에게 말했어요. 유미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저희가 함께하게 되어 기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문화, 민족, 역사의 경계를 넘어 서로에게 계속 손을 내미는 것뿐이에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마음속에 있는 진심과 연민입니다. 저는 유미를 긴 포옹으로 끌어안았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과거와 현재, 분노와 용서, 일본인과 한국인 사이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처음으로 저는 제 자신을 다르지만 연결되어 있고 불완전하지만 가치 있는 더 큰 인류 가족의 일원으로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이 땅이 제 고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 한국에 갔다 온 뒤로부터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한 프랑스 여성이 있습니다. 잠깐 동안 머물렀지만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프랑스 외무부에서 일하고 있는 멜라니 그린 씨의 사연입니다. 우와, 인천공항에서 처음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제가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속이 울렁거려 미치는 줄 알았답니다. 아, 제 소개를 먼저 해드려야겠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멜라니 그린이라고 해요. 저는 프랑스 외무부에서 일하고 있어요. 흥미진진한 직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살만하답니다. 어쨌든 저는 한국 서울에서 열리는 다문화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사실 가고 싶지 않았어요. 아시아를 방문하는 것은 항상 불안한 일이었거든요. 붐비는 도시, 북적이는 사람들, 모든 소음과 혼돈이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니까요. 저는 평화롭고 조용한 곳을 좋아하거든요. 게다가 조금 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아시아는 항상 조금 뒤처져 있다고 생각해왔어요. 발전과 기술 면에서 유럽에 비해 뒤처져 있다고 말이죠. 네, 제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자라면서 영화나 뉴스 보도를 통해 그런 인상을 받아왔는걸요. 때문에 아시아는 항상 혼란스럽고 오염되어 있고 열등해 보였어요. 그리고 인정하건대 저는 제 외모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느꼈어요. 창백한 피부와 칙칙한 갈색 머리, 창백하게 하얀 얼굴은 한국인의 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느꼈죠. 저는 생김새로 눈에 띄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가방을 들고 인천공항을 걸어가면서 앞으로의 몇 주가 정말 두려웠어요. 하지만 공항에 도착해서 제가 느낀 기분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공항은 정말 너무 멋졌어요. 공상 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모습이었죠. 모든 것이 너무 현대적이고 첨단 기술이며 효율적이었어요. 로봇이 돌아다니고 거대한 디지털 광고 스크린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죠.
수화물 찾는 곳으로 걸어가면서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하고 반짝이는지 볼 수 있었어요. 먼지나 오물 한 점 보이지 않았죠.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어요. 그리고 제가 상상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거나 서로 부딪히지 않았죠. 오히려 다들 조용하고 예의 바르고 질서 정연했으며 깔끔하게 줄을 서서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침내 수화물을 찾았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어떻게 된 일인지 공항 직원이 모든 짐을 비행기에서 픽업 장소로 직접 옮겨놓은 상태였죠. 프랑스에서는 운이 좋으면 30분도 안 걸려서 가방을 찾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전혀 시간이 걸리지가 않았죠. 맙소사. 저는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게이트 밖으로 나오자 외교부 한국 담당자인 미연 씨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녀는 완벽하고 유창한 영어로 저를 환영하며 제가 반짝이는 검은색 차에 타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세상에 멜라니, 너는 이곳을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것 같아 저는 생각했죠.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이 공항은 제가 유럽에서 본 어떤 공항보다 멋졌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람들은 고향만큼이나 현대적이고 세련된 것 같아 보였죠.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창문에 붙어 영화처럼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유리로 된 고층 빌딩들이 하늘로 우뚝 솟아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어제 지어진 것처럼 질서정연하고 세심하게 설계된 것처럼 보였죠. 자동차들은 푸른 공원으로 둘러싸인 넓은 고속도로를 따라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습니다. 또 거대한 광고판에는 아름다운 남녀의 이미지와 밝은 색상이 번쩍이고 있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혼란스럽고 오염된 나라가 이곳이 맞나요? 이곳은 제 상상과는 정반대로 깨끗하고 선진적이며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저는 미연에 대해 좀 더 알아가려고 노력했어요. 알고 보니 미연은 저보다 몇 살 어린 28살이었어요. 그녀는 런던에서 유학 생활을 했고 덕분에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죠. 그녀는 프랑스와 다른 유럽 국가에서 온 대표단과 함께 한국 문화와 혁신을 소개하는 행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솔직히 그녀의 웅변력과 전문성에 저는 약간 겁이 났어요. 그녀는 완벽한 메이크업과 세련된 옷차림, 우아한 매너로 저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단정해 보였기 때문이죠. 약 30분 후, 저희는 서울 중심부에 있는 제 호텔에 도착했어요. 미연이 체크인을 도와주고 직원이 25층에 있는 제 방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제 방은 제가 살았던 다른 아파트보다 더 좋았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통창으로 아래쪽 도시 풍경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어요. 깨끗한 욕실에서 간단히 샤워를 하고 로비에서 미연을 만났습니다. 미연은 저를 위해 동네를 소개하는 도보 투어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밖으로 나오면서 저는 주변의 우뚝 솟은 오피스 빌딩과 고급스러운 상가들을 보며 감탄했어요. 이곳은 서울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지역 중 하나인 강남이었거든요. 거리는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과 세련된 쇼핑객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상상했던 것만큼 혼잡하고 혼란스럽지는 않았죠. 모두들 횡단보도에서 인내심을 갖고 멈춰서서 정중하고 적당한 대화량을 유지하며 신호가 바뀌면 길을 건넜습니다. 미연은 행사가 열릴 코엑스 컨벤션 센터, 세계적인 수준의 경기장이 있는 잠실 종합운동장, 화려한 강남 스타일 K-팝 동상 등 가는 길에 있는 명소들을 가리켰어요. 현대적인 유리 건물과 한국 전통 건축 양식이 어우러져 모든 것이 미래지향적이고 잘 디자인된 것처럼 보였죠. 특히 강남의 중심은 인상적이었어요. 저희는 고급 백화점 갤러리아를 지나갔는데 미연은 쇼핑객들이 실내에서 골프 클럽을 빌려서 스윙 연습을 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바로 옆에는 K-팝 상품 매장과 화장품 가게가 즐비한 K-스타로드가 있었어요. 미연은 제 눈이 크게 떠진 것을 보고 웃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뷰티와 대중문화와 관련된 모든 것을 좋아해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결국 저희는 작은 공원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한국 노인들이 바둑을 두고 대학생들이 나무 아래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죠. 분주한 도심 한가운데서 자연을 즐기며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을 보니 서울이 고층 빌딩들과 쇼핑몰만 있는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전히 강한 공동체 정신이 깃들어 있었죠. 미연은 제가 계속 걷느라 피곤해하는 것 같아 보였는지 커피를 마시자며 예쁜 프렌치 카페로 저를 안내해 주었어요. 라떼를 마시며 미연은 행사 프로그램과 스폰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었어요. 케이터링, 공연, 게스트 숙소, 교통편 등 움직이는 부분이 너무 많았죠. 제 조직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미연은 자신의 팀이 모든 부분에서 저를 지원할 것이라며 안심시켜 주었어요. 당신의 첫 한국 방문을 최대한 환영하고 기억에 남을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녀가 약속했어요. 그녀의 자신감과 관대함이 저를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확실히 이곳은 제 기대를 뛰어넘는 곳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기 전에 미연과 저는 주요대로 뒤에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탐험했어요. 좁은 거리에는 아늑한 현지 레스토랑, 바, 시장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구운 고기와 마늘의 고소한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뱃속이 꼬르륵 시작했습니다.
첫 한식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왔죠. 미연은 활기찬 식당을 골라 저희가 맛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요리를 주문했어요. 저는 이국적인 음식을 먹어보기가 두려웠지만 그녀가 고른 음식들은 모두 맛있었어요. 달콤하고 스모키한 소고기 불고기, 아삭한 김치 볶음밥, 부드러운 두부찌개. 모든 음식들이 제 입맛을 사로잡았어요. 맛도 놀라웠고 가격도 저렴했죠. 총 30유로가 채 안 들었어요. 저녁 식사 후 호텔로 돌아와 긴 여행의 피로를 풀기 위해 저는 샤워를 했습니다. 푹신한 매트리스에 누워 서울의 풍경과 소리를 머릿속으로 되새기며 불안했던 첫인상이 서서히 감탄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감탄했죠. 이 도시는 제가 가지고 있던 혼란스럽고 오염된 고정관념과는 전혀 달랐어요. 한국의 놀라운 기술, 음식, 환대는 지금까지 저를 완전히 놀라게 했습니다. 잠들기 전 이번 여행에 배정된 것을 완전히 부러워하는 프랑스 동료들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정말 선진국이야. 제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탄성을 질렀죠. 알고 보니 그들의 말이 맞았어요. 한국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인상적인 나라였고 저는 첫날에 그 일부를 경험했을 뿐이었죠. 앞으로 몇 주 동안 저는 더 많은 서울을 탐험하고 제 가정에 계속 도전하고 싶었어요. 물론 이 대규모 다문화 행사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 긴장이 되기도 했지만 미연의 도움과 지금까지 받았던 따뜻한 환영 덕분에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서울에서의 첫날 아침, 이상하게도 상쾌한 기분이 들었어요. 푹신한 호텔 침대 때문인지 아니면 이곳에 대한 불안한 편견이 이미 사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간단한 샤워와 아침 식사를 마치고 로비에서 미연을 만났습니다. 미연은 오늘 대규모 문화 쇼케이스를 준비할 행사장으로 저를 데려다 주었어요. 코엑스 컨벤션 센터는 제가 묵고 있는 호텔 바로 근처에 위치한 거대한 시설이었어요. 미연의 설명에 따르면 지상에서 8만 5천 평방피트가 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지하 센터 중 하나라고 했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면서 저는 그 거대한 규모와 현대적인 디자인에 놀랐어요. 제가 일했던 유럽의 어떤 장소보다 멋진 곳이었거든요. 미연은 저희가 사용할 다양한 홀과 회의실을 보여주며 자세한 안내를 해주었어요. 메인 전시장에는 최대 6천 명을 수용할 수 있었어요. VIP 라운지, 케이터링 시설, 워크숍을 위한 소규모 소회의실도 있었습니다. 시청각 시스템부터 맞춤형 LED 조명까지 모든 것이 최신식이었죠. 홀을 둘러보면서 미연은 모든 준비를 도와줄 행사장 운영팀을 소개해 주었어요. 그들은 모두 흠잡을 데 없이 예의 바르고 존재하지도 않는 불편에 대해 끊임없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한 직원에게 도움을 준 것에 대해 제가 감사를 표하자 그 직원도 실제로 저에게 감사의 표시로 고개를 숙여 답례를 하더군요. 예의와 겸손함이 한 차원 높은 수준이었어요. 행사장 투어가 끝난 후 미연은 저를 데리고 이벤트 제작사를 만나러 갔어요. 그들의 사무실은 초현대식 강남 금융지구에 위치해 있었죠. 정장에 하이힐을 신고 멋을 부리는 전문가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회사 운영은 컨벤션 센터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었어요. 사내 그래픽 디자이너, 기술진, 케이터링 업체 등 완벽한 행사를 진행하는데 그곳은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죠. 미연은 앞으로 한 달 동안 함께 일할 주요 팀원들을 소개해 주었어요. 멜라니는 프랑스 정부의 연락책이 될 테니 멜라니에게 필요한 모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 주세요. 라고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멜라니의 성공은 저희의 공동 성공이니까요. 그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저는 긴장을 풀고 저희가 함께 만들어갈 일에 대한 기대감에 들떠 있었어요. 계획과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길지만 활기찬 하루의 회의를 마치고 미연과 저는 저녁을 먹으러 근처 재래시장으로 향했어요. 좁은 골목에는 한국 길거리 음식을 찌고 굽고 튀기는 포장마차가 빼곡히 들어서 있었어요. 고소한 냄새와 지글거리는 광경에 저희 감각에는 과부하가 걸릴 정도였죠. 저는 긴장한 채 미아에게 주문을 부탁했어요. 미아는 어묵, 닭튀김, 오징어 꼬치 등 제가 음식 공포증을 앓고 있는 모든 음식을 꼬치에 꽂아 가져왔어요. 하지만 저는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며 먹는 것을 시도했죠. 결과적으로 저는 모든 음식을 좋아했어요. 어묵은 쫄깃하고 고소했고 치킨은 완벽하게 바삭했으며 오징어는 전혀 질기지 않았어요. 식사를 하면서 저는 미연에게 이번이 첫 아시아 여행이었고 저는 잘못된 가정을 가지고 출발했다고 고백했어요. 한국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와보니 너무 선진적이고 질서정연해요. 심지어 유럽이 구식처럼 보이기도 해요. 미연은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저희는 국가적으로 재건과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라고 그녀는 설명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도전 과제도 있어요. 이곳에서의 삶은 경쟁이 치열하고 바쁠 수 있어요. 가끔은 속도를 늦추고 다들 좀 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솔직함에 한국의 빠른 성장의 모습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빛나는 표면 아래에는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뼈를 깎는 노력과 희생이 있었어요. 얄팍했던 첫인상이 씻겨 내려가고 이 나라의 고난과 승리에 대해 저는 더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저는 강남의 골목길을 저녁 산책했어요. 고급스러운 카페와 부티크 상점들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세련된 차림새의 젊은 직장인들이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최신 유행하는 스타일을 둘러보고 있었죠. 커플들이 주변을 거닐며 수다를 떨고 웃고 케이팝이 동네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곧 있을 회의를 위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어요. 밤늦게까지 노트북에 타이핑을 하면서 이곳에 대한 애착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물론 서울이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어떤 대도시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서울이 가진 매력은 저를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음식, 패션, 감각 등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한국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 후 2주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고객 미팅, 행사장 답사, 마케팅 기획 세션으로 하루하루가 꽉 차 있었죠. 조금씩 행사가 완성되어 갔어요. 저희 제작사는 지역 문화 박람회에 팝업 부스를 설치해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죠. 한국 전통 탈을 나눠주고 다가오는 쇼케이스에 대한 정보 또한 제공했습니다. 대중의 열기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틈틈이 쉬는 시간에 저는 도시의 주요 명소와 지역의 숨은 명소를 더 많이 둘러보았어요. 봉은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하며 불교 전통에 대해 배웠어요. 오래된 고가도로 위에 세워진 미래형 공원인 서울로 의하늘정원을 산책하기도 했죠. 어느 주말에는 미영과 함께 서울의 뒷마당에 있는 북한산 국립공원에 하이킹을 갔어요. 여름 더위 속에서 가파른 오솔길을 오르다 쓰러질 뻔했죠. 하지만 드넓은 도시가 내려다보이는 정상 전망대에 오르니 땀과 고통은 모두 가치가 있었어요. 활기찬 국제적 에너지와 서울을 둘러싼 자연의 아름다움을 모두 경험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이죠. 새로운 장소를 방문할 때마다 한국의 복잡성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어요. 하지만 제가 살던 강남 동네를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제가 묵었던 호화로운 호텔 바로 건너편에는 강남구의 빈민가가 있었어요. 노인 재활용 수거원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며 종이판자를 모으고 있었어요. 서울의 번영이 모든 곳들을 똑같이 발전시킨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저는 한국의 공동체 지원 정신도 목격했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음악과 노래 소리를 따라 활기찬 야외 푸드마켓을 찾았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다란 솥에서 김치찌개를 끓여 가난한 이웃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대접하고 있었죠.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둘러앉아 배불리 먹으며 이야기하고 웃으며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있었어요. 이러한 인간의 회복력을 목격하는 것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어느새 행사 개막일이 다가왔습니다. 몇 주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어요. 컨벤션 센터는 빛과 소리, 움직임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관중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가운데 저는 미영과 한국 팀 옆에 당당히 서서 모든 것을 감상했죠. 제 인생을 바꾼 서울 여행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되자 미연은 제 팔을 꽉 쥐고 가까이 다가와 말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멜라니, 라고 그녀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이번 행사를 통해 양국의 문화가 더 가까워질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일을 해내셨어요. 성공적인 쇼케이스 행사가 끝난 다음 날, 저는 약간 우울한 기분이 들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쉴 새 없이 흥분하고 활동했던 일이 갑자기 끝났기 때문이죠. 컨벤션 센터 홀은 다시 텅 비어 있었어요.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대부분 새로운 프로젝트로 자리를 옮겼죠. 프랑스의 지루한 관료직으로 돌아가서 인생을 바꾼 이 여행을 그냥 잊어버리면 될까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서요. 아직 서울에 며칠이 더 남았으니까요. 매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제 관점에 계속 도전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미연을 만났을 때 그녀는 제 우울함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힘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벤트는 끝났지만 아직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오늘 정통 한국 문화에 대해 깊이 있게 한번 알아봅시다. 제 기분을 전환하기에 딱 좋은 말이었어요. 미연의 첫 번째 방문지는 전통 찻집이었어요. 한국의 전통 가옥인 한옥에 들어서서 저는 신발을 벗고 목조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연과 저는 바닥 쿠션이 있는 특별한 방으로 안내를 받았어요. 곧 한 할머니가 닭이 세트를 가져다 주셨어요. 미연은 저희를 위해 거품이 가득한 녹차 한 그릇을 능숙하게 휘젓는 이 의식의 마음가짐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상징하고 있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죠. 저는 눈을 감고 한 모금 마시며 부드러운 향과 맛에 집중해 보았어요. 정신없이 바빴던 몇 주를 보낸 후 이 고요한 순간이 진정제처럼 저를 씻어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옥에서 저희는 조선 왕조의 주요 궁궐 중 하나인 덕수궁으로 향했어요. 미연은 저희가 경내를 둘러볼 때 입을 수 있도록 전통 한복을 빌려주었어요. 선명한 파란색 원피스와 자수조끼를 입고 깔깔거리며 셀카를 찍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죠.
궁궐의 건축물은 넓은 지붕과 밝은 색감으로 모든 것이 그림처럼 완벽했습니다. 미연은 오랜 역사를 간직한 궁전 곳곳을 안내해주며 저에게 생동감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저희는 왕좌의 홀에서 정중하게 절을 하고 그 안에서 어떤 분쟁과 결정이 있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미연은 잘 가꾸어진 정원을 지나면서 과거 왕족들의 학문적 추구와 여가에 대해 설명해 주기도 했어요. 순간 시간이 잠시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다음 목적지는 리움미술관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한 이 눈부신 건물에는 최첨단 설치 미술과 한국 전통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미연은 삼성이 국가적 자부심 차원에서 예술과 문화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한 전시회가 저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낡은 한복과 아동용 신발 한 켤레, 그리고 기타 소중한 물건들이 유리 케이스 하나에 담겨 있었어요. 명판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기증한 물품이라고 설명되어 있었죠. 단명했던 한 사람의 삶을 상징하는 각각의 물건들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박물관을 둘러본 후 미연과 저는 기분을 전환할 필요가 있어 서울의 유명한 쇼핑 거리인 명동으로 향했어요. 이곳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죠. 노점상들은 호떡, 부침개 같은 간식 샘플을 흔들어댔어요. 뷰티숍에서는 공짜 시트 마스크를 행인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죠. 스타일리시한 쇼핑객들은 최신 트렌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패션 블로그에서나 볼 법한 서울 사람들 옆에서 저는 완전히 기분이 다운되었어요. 미연은 한국을 떠나기 전에 한국의 뷰티 케어를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했어요. 저는 바로 수락했어요. 저는 직원에게 세럼을 얼굴에 바르고 아픈 여행자의 발을 마사지하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다듬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의 호강이 놀라운 효과를 발휘해 주었어요. 저는 상쾌하고 반짝이는 기분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해가 지기 시작하자 미연과 저는 바에서 프라이드 치킨과 전통주인 막걸리를 마시며 잔을 들었어요. 치킨과 유백색 막걸리의 조합은 정말 환상적이었죠. 미연과 저는 함께 일했던 지난 시간을 회상했습니다. 저는 어설픈 외국인인 저를 믿어준 미연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당신을 초대하게 되어 영광이었어요. 미연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서울의 한 조각을 집에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열린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면 이 도시에는 정말 많은 것이 있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미연의 조언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았어요. 제 눈과 마음은 이제 완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내일은 프랑스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하루 동안 이곳의 맛과 소리, 정신을 음미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저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을 반성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마치 이곳에서 평생을 살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낯설게만 느껴졌던 도시의 거리들이 이제는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파리로 돌아갈 생각에 설레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은 한국에 남아 있었죠. 가랑비가 내리는 좁은 골목을 정처 없이 거닐며 저는 추억에 잠겼습니다. 미연과 야식을 나눠 먹던 포장마차, 사람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춤을 추던 공원 등 구석구석 저를 형성한 순간이 담겨 있었어요. 마지막 점심 식사로 저는 쫄깃한 냉면이 톡 쏘는 육수 속에 녹아있는 냉면을 한 그릇 먹었습니다. 식당에 있던 할머니들은 저희 서툰 한국어를 사용하는 용감한 시도에 기뻐하며 저에게 호들갑을 떨었죠. 이렇게 맛있는 식사와 같은 소박한 기쁨이 가장 그리울 것 같았어요. 오후에 저는 드넓은 비밀 정원으로 유명한 창덕궁으로 향했어요. 궁궐을 온전히 제 것으로 만든다는 기분을 느끼며 혼자 조용히 경내를 돌아다녔죠. 정원의 거대한 나무 앞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슬픔이 밀려왔어요. 내일이면 이 모든 아름다움에서 날아가야 한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슬픔의 눈물만이 아니었어요. 이곳에서 경험한 매 순간의 경이로움에 대한 감사가 섞여 있는 눈물이었죠. 이 도시는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저의 잘못된 가정을 바꿔주었으며 인류의 마음을 열게 했습니다. 서울은 저를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세계 시민으로 저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마지막으로 명동의 번쩍이는 불빛과 북적이는 인파 사이를 산책했어요. 가방을 든 쇼핑객들이 북적이는 동안 거리의 악사들은 전통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죠. 이 지역의 에너지와 분위기는 서울을 완벽하게 요약한 것 같았습니다. 호텔 근처 길가의 포장마차에 들러 늦은 밤 국수를 먹기 위해 들렀어요. 나이 지긋한 주방장은 저를 딸이라고 부르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건네주며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이미 익숙한 방의 풍경이 그리워지는 것 같은 기분에 멍한 상태로 짐을 쌌습니다. 내일이면 저는 한국을 떠나야 했지만 저는 서울이 제 안에 영원히 자라날 씨앗을 심어놓았다고 믿었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 게이트에서 미연은 저를 뜨겁게 안아주었어요. 저는 항상 이곳에 있을 거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서울이 저 멀리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소중한 사람들과 장소와 작별을 고하며 마음이 아파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올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이제 저와 한국과의 인연은 결코 끊어질 수 없으니까요.
파리로 돌아오는 비행기는 씁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기뻤지만 놀라운 여정을 마치고 서울을 떠난다는 사실이 슬펐어요. 영화를 보거나 멍하니 졸면서 그동안 경험했던 모든 일들이 머릿속을 맴도는 것을 느꼈어요. 첫인상부터 마지막까지 한국은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놓았어요.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모든 것이 똑같아 보인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제가 떠난 지 몇 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조국을 보는 것 같았죠. 서울의 깨끗한 인천에 비해 공항은 더 허름해 보였고 효율성도 떨어졌어요. 세관 줄이 길게 늘어져 있었죠. 머리 위 안내방송은 승객들의 불협화음에 가려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편리함과 조직에 얼마나 감사하게 됐는지 깨닫고 혼자 미소를 지었어요. 마침내 세관을 통과한 저는 흐린 하늘을 향해 밖으로 나섰습니다. 제 친구 카밀이 저를 데리러 오는데 눈을 크게 뜨고 제 서울 스타일 변신에 눈을 크게 떴죠. 너 좀 봐. 그녀가 제 윤기 나는 머리카락을 잡으며 외쳤습니다. 떠날 때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잖아. 저는 웃으며 제 산뜻한 모습에 대해 한국인의 창의력 덕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파트로 가는 길에 카밀은 사무실의 최신 가십과 그녀의 최근 데이트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꽉 막힌 도로를 빠져나오면서 밖을 내다보니 고속도로에 널려있는 쓰레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질서 정연한 서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버려진 가구와 매트리스 조각들이 길가에 널려 있었어요. 카밀의 이야기는 저희가 아파트로 가는 낡은 계단을 오르는 동안에도 계속되었어요. 건물의 금이 간 외관과 벗겨진 페인트는 전에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지만 외국에서 살았던 번쩍이는 고층 건물에 비하면 지금은 완전히 낡아 보였어요. 저는 여행 가방을 처진 침대에 던져놓고 저녁을 먹으러 나가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했어요. 저희는 좁은 인도에서 지그재그로 달리는 자전거와 스쿠터를 피해 근처 식당으로 걸어갔습니다. 카밀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저는 갑자기 그녀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녀의 평온하고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과 책임감은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는 한국인의 사고방식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어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믿지 못할 거야. 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전국의 고속 열차가 정시에 완벽하게 운행되고 있어. 카밀은 감명받지 않은 듯 어깨를 으쓱했어요. 제가 서울의 인프라와 문화적 뉘앙스를 설명하는 동안 그녀는 지루해하는 것 같았죠. 하긴 저도 무식해서 한국을 비웃곤 했었죠. 하지만 직접 경험하고 나니 저에게 특별해진 이곳을 지키고 존중하고 싶은 본능이 생겼어요. 그날 밤 침대에서 뒤척이는 동안 시차 적응이 심하게 다가왔어요. 몸은 파리에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지구 반대편에 있었죠. 명동의 활기, 사찰의 고요함, 미아의 친절과 지혜 등 여행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길에 모퉁이에 있는 카페에 들러 에스프레소를 마셨어요. 바리스타 세르주가 양볼에 프렌치 키스를 하며 저를 맞이해 주었죠. 봉주르 멜라니, 그는 시시덕거리며 윙크했어요. 저는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며 살짝 미소를 지어주었죠. 사무실에 도착한 저는 관료적인 서류 작업과 사무실 정치의 세계에 다시 빠져들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어요. 동료들은 멀게만 느껴지던 저를 정중하게 맞이해 주었지만 다시 적응하면서 서울에서의 미연은 팀과 함께 일하면서 협업, 겸손, 공동의 목적에 대한 헌신 등 제가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 불꽃이 동료들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랐습니다. 사무실 구내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할 때면 가십거리와 불만 사항을 중심으로 대화가 오갔어요. 한국에서는 식사가 즐거운 공동의 시간이자 서로의 안부를 묻고 소통하는 시간이었지만 여기서는 그저 혼자서 재충전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저는 동료들이 수면 아래에서 어떤 꿈과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오후에는 고위 임원들을 위해 여행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서울 사진을 클릭하면서 제 안에서는 감정이 부풀어 올랐어요. 사진 하나하나가 제 시야를 넓혀준 경험을 상징하고 있었죠. 이걸 어떻게 슬라이드쇼에 다 옮길 수 있을까요? 퇴근 후 저는 남자친구 마티우와 새로 생긴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그는 왠지 모르게 제게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제가 서울에서 얼마나 성숙해졌는지에 대해 깨닫게 되었어요. 고궁을 방문하고 일상의 인간성을 목격하면서 제 시야가 넓어졌죠. 반면에 허세 가득한 장식과 이기적인 대화에 둘러싸인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갑자기 인위적이고 얄팍해 보였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영문화 충격은 계속 저에게 다가왔어요. 때때로 서울이 생생한 꿈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였죠. 예를 들어 목욕을 하려고 대중목욕탕을 찾았는데 쓰레기통을 찾을 수 없었을 때처럼요. 서울에서는 시민들이 공공장소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니까요. 지하철 승강장에 지하철표를 떨어뜨렸는데 10명의 파리지앵이 무심코 밟고 지나갔을 때도 그랬고요. 한국 같았으면 재빨리 회수해서 제게 돌려줬을 텐데 말이죠.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매일 저를 힘들게 했어요.
물론 프랑스에는 프랑스만의 품격과 아름다움이 있었지만 저는 해외에서 다른 가치관과 관습에 눈을 뜨게 된 상태였어요. 다시 파리를 우상화하기 시작할 때마다 제 마음은 양심과 존중, 이타주의에 대한 서울의 교훈을 떠올리곤 했죠. 때로는 한국의 에너지와 이상을 그리워하며 고립감을 느끼기도 했어요. 친구와 가족에게 제 깨달음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였죠. 해외 생활이 세계관 전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동료 여행자뿐이었어요. 불협화음은 실망스러웠지만 프랑스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외부인에 대한 공감을 깊어지게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퇴근 후 저녁이면 저는 미연에게 전화를 걸어 일상생활을 하면서 겪은 재미있는 문화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곤 했어요. 미연은 한국의 에티켓과 언어에 대한 저희 끝없는 질문에도 지칠 줄 몰랐어요. 당신은 진정으로 우리 문화를 받아들였군요. 그녀가 말했어요. 이제 그 문화는 영원히 당신을 포용해 줄 거예요. 몇 주가 지나면서 영문화 충격은 서서히 사라졌어요. 저는 다시 프랑스인의 습관과 생활에 적응해 나갔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서울이 저의 한 부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한국 음악을 듣거나 한국 마트를 지나갈 때면 그리움으로 가슴이 부풀어 올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두세 개의 장점을 제 삶에 통합하기 시작했어요. 빛나는 피부를 위해 저는 한국 뷰티 루틴을 연습했습니다. 저녁 파티를 위해 한국 음식을 준비했고 냉장고에는 항상 비빔밥 재료를 구비해 두었죠. 한복 드레스를 입고 다니면서 문화적 관점에 대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어요. 그리고 해외에서 배운 교훈은 이제 제 일상의 지침이 되었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인내심. 사무실 동료들과 갈등이 아닌 조화를 추구하기.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센 강변을 걸으며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등 서울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몇 달 후, 저는 외교부의 부서 간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희 그룹은 프랑스와 아시아 간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브레인스토밍했어요. 저는 학생 교류, 지도자 간 정보 공유, 서로의 역사에 대해 정중하게 배우기 위한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했죠. 제 동료들은 저희 열정과 통찰력에 놀라워하는 듯 했지만 저는 다른 나라에 직접 몰입하는 것에 엄청난 가치를 깨달은 상태였어요. 거기서 얻은 공감과 지혜는 영원히 제 영혼의 일부가 되었죠. 회의가 끝난 후 상사가 저를 따로 불러 세웠어요. 상사는 제가 해외에서 쌓은 글로벌 감각이 곧 있을 국제 컨퍼런스에서 저희 사무실을 대표하기에 완벽하다고 말했어요. 곧 흥분의 물결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제 꿈은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연결을 계속 넓히는 것이었어요. 서울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저는 더 큰 꿈을 꾸고 싶었죠. 그 순간 저는 한국에서의 소중한 몇 주 동안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마치 평생 흐릿한 렌즈를 끼고 살다가 마침내 선명한 렌즈로 바뀐 것 같았죠. 이제 사람과 장소가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국가 정체성은 인공물이지만 인간의 가치는 보편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죠. 말과 속도를 미화하는 세상에서 경청과 인내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가진 잠재력에 대한 믿음을 얻었다는 것이었어요. 우연한 만남이 제 비전을 이렇게 크게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다른 관점들이 꽃을 피우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 도시에서 그렇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면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서울은 저에게 깨끗한 시각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죠. 제 마음과 정신은 계속 성장하고 진화하며 관계를 형성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지구 반 바퀴를 돌아 제 영혼에 영원히 남을 놀라운 한국에서의 한 번의 여행에서 시작되었죠. 위에 다른 따뜻한 사연들도 있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